안녕하세요. 여의도 라이브 윤수영입니다. 오늘 오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사법 리스크, 후보 교체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후보 대진표가 완성된 건데요. 그러는 사이 이제 대선은 불과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후보들은 어떤 정책과 새로운 의제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의도 라이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방송 여의도 라이브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당이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후보 재선출 과정에 대한 질문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만이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앉아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라이브와 함께 대선 판을 읽어주실 분들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으로부터 좋은 말씀 또 날카로운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였죠. 그 모든 상황이 불과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후보 교체에서부터 같은 날 밤 원상태로 복귀하기까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자당일이라 굉장히 신경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참 볼상사나운 모습 다 보여줬죠. 요즘 국회 출입하시는 이 정치부 기자들이 각 언론사마다 네. 원래 이 정치부 기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뉴스가 쏟아지는 그 맛에 이제 하는 건데 이 뉴스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에 그냥 그쵸. 수십 분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네. 감당을 못할 정도 그런 취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통 이렇게 이제 이슈의 중심에 올라타는 정당 그리고 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해요. 분명히 요 근래 한 열흘 정도 지금 우리가 후보 이 교체 과정 이 혼란을 가지면서 우리가 언론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 아직 우리 후보가 의미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이게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올라타긴 타는데 결론은 잘못된 이슈였고 잘못 지금 올라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그러다 국힘 후보 못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국민들끼리 아마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기사 회생한 김문수 대선 후보 이제 등록한 후에 혹시 연락을 해보셨었나요? 이야기가 오고 간 점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본인이 직접 9시 중앙선관위에 가서 이제 입후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 노동운동 또 선배이시고 또 늘 자주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본인하고는 제가 직접 안 했지만은 측근들하고 그 캠프의 상황.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어떤가요? 내일 이제 공식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만은 맞아요. 지금 현재 선대위 이런 구체적인 아직까지 인선도 제대로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네. 그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아. 상황 정도. 네, 그 그렇군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 구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깊은 새벽 시간에 이뤄졌던 그 후보 교체도 참 믿겨지지 않았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부결은 예상을 못했죠. 그쵸. 대체로 당원을 상대로 지도부가 어떤 의도를 가진 투표를 하면 되게 지도부의 의중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건 네. 지도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후보 교체 소동 때문에 당이 거의 내분 상태, 거의 깨진 상태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쳤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네. 만약에 후보를 교체했다가는 정말 당 깨지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이 부결을 만들어낸 그런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후보가 교체가 기정사실화 돼서 그냥 갔으면 사실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후보 교체 안 된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다. 오히려 그래도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그런 생각을 못했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네네. 가처분이 그 전에 했던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적어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무리하고 그 이유는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단일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것도 뭐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대통령 경선에서 뽑힌 후보를 바꿔치기 할 때 왜 한덕수여야만 하느냐 그걸 네. 설명을 잘 못하니까 네. 그것도 이제 가처분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당원들도 새벽에 어느 정당 여사상 그거를 후보를 그렇죠. 새벽에 공고를 내리고 후보를 이건 이제 비상경처럼 이 정치 쿠데타라고 하는 그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리를 해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네, 네. 하는 것이 당원들에게 조금 네. 이신전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 한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이제 당심의 당원들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이제 그것이 부결되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수치가 참 그 근소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참 궁금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근소한 차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굳이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 근소한 그렇습니까?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부결되면 부결된 거지. 자신들이 의도한 그런 이제 후보 교체가 우리 당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애초 일산 킨텍스에서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결론은 우리 당원들이 지켜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소한 차이라는 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미 뭐. 의미가 없는 수치일 것이다. 보통 정당에서 근소한 차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한 3-4% 이내 격차를 보통 5% 이내, 그러니까 보통 1-2%, 그렇군요. 3% 정도를 네, 근소한 네. 차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네. 정도 차이일 가능성은 있는데 네.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굳이 지도부가 그런 근소한 차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할 있었느냐. 필요가 없다. 원래 그러니까 밝히지도 않는 건가요? 마지막까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네, 제가 볼 네.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뭐 거의 자기 당 후보와 지도부가 저렇게 거친 설전을 보이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까지도 저는 사실상 그 감정을 드러냈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그에게는 희비가 교차했었죠. 지금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제가 돼? 이제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냐.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묻습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후보님한테 달렸습니다. 글쎄요. 왜 당신은 글쎄요. 저는-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아니, 청구서 아닙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만 제가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선거 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선거 대책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예.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들 온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죠. 단일화 과정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포옹은 하였으나 지금 한 전 총리 속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뭐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망신살. 아니면 정말 고위직 공무원을 평생 하시고 또 평가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갑자기 그 대행직을 이제 버리고 나올 때는 나름 100% 국민의힘의 이 단일 후보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네. 결과적으로 후보는 안 되고 또 다시 대행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실은 평생 살아온 관료로서의 뭐랄까 좋은 평가가 완전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서 큰 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네. 굳이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굳이 왜 저런 평생 살아왔던 삶을 부정당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덕수, 아까 뭐 덕수 얘기하셨지만 사실 최고의 떡수를 둔 거죠. 최고의 떡수군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분 얘기 나올 때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승산도 없다. 이런 결말로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봤는데 명분이 없다고 본 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정부에 3년간 총리를 하신 분이 탄핵됐을 때도 야당에게 빨리 가서 국정 책임을 지도록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때 그런 요구가 있어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1초도 비울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뽑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그 한덕수 후보를 만들어서 당 안으로 입당시켜서 기호 2번 달아서 내보낸다. 그걸 일주일 안에 한다.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이지. 아니 저걸 진짜 본인 말로 뭐 돈 얘기는 넘어가서 그렇습니다만 절차 다 지켰고 돈도 다 내고 와서 했는데 그냥 그거를 순진하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한덕수 후보님 총리 하셔야 됩니다. 전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가처분 걸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승산은 좀 더 김문수 후보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기획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네. 이게 가능할 거라. 그렇게 믿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책임을 물어야지. 한덕수 후보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참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절치부심이고 고육지책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당 이제 뭐 처음에 11명 후보로 시작했지만 1차 경선에서 8명, 4명, 2명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통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입시키면 나왔으면은 아마 굳이 이렇게 한덕수라는 사람을 차출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지율은 나오지는 않지. 다 후보들 다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와도 뭐 1, 20% 이상 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뭐 그나마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 한덕수로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한번 걸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당 지도부나 많은 언론의 기사도 많이 났지만은 이 권력이란 거는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나누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그 후보가 아무리 단도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막판에 그냥 차출한 그 후보 단일화 쉽지 않은 거다 이거. 나중에 또 문제도 생길 뿐더러.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4강전에 올라갈 때 4강 후보들에게 지도부가 양해를 구해서라도 뭐 그때라도 한덕수 후보를 거기다 태워라. 거기 그렇게 해서 좀 경선의 진흙탕 싸움이지만은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고 또 동질감을 느끼고 또 동지애란 걸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선출돼야만이 이게 시너지란 게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이걸 참 처음부터 지금 뭐 우리 박 소장님 말씀대로 설계 자체가 참 무리였죠.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대선 전략의 이 설계 자체가 참. 그러니까 왜 한덕수냐는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계속 했는데 경선 와중에도 당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위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좀 뭐 제3자한테 좀 부탁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압도적으로 바깥에서 1등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해갖고 결국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는데 이건 경선 와중에 이제 계속 한덕수를 흘렸어요. 자, 그러면 국민이 불러냈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불러냈다 그러면 적어도 셋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출마 여론이 비등해야 됩니다. 근데 60, 70%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후보들은 다 이재명 후보한테 지는데 한덕수 후보는 이기거나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한다. 이런 조사라도 있어요. 네. 최소한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면 다른 후보보다 지지율이 한 2배 정도 높다든가. 셋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이 없는데 왜 한덕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은 후보를 가지고 그분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럼 한덕수 말고 대한민국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절차라는 정당에서 뽑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냐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지도부가 일부 억울해하는 사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당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당이에요. 지지 기반이나 살아온 삶의 인생 역정이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 김문수라는 분이 그 경선을 통해서 쟁쟁한 한동훈, 홍준표 이런 분들 싹 이기는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마치 저분이 자기가 후보가 되면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가장 잘 지내할 것처럼 주장해서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사실은 오갔죠.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자기가 바로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겠다고 바뀐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는 지도부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할 뭐 이유는 있는 건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교체한다? 이거는 저는 너무 과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국민의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김문수 후보는 화합과 통합을 꺼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론을 두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갈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신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연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도자라면,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1시간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드라마틱했습니다. 참 이 험악한 상황을 모를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대선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당사에 이제 후보 집무실이 있습니다. 후보실에 이제 본인이 가는 시간에 또 한덕수 또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극적인 이제 조우가 이루어지고 바로 뭐 3일 동안에 그 갈등 구조를 풀어내는 그런 뭐 포옹과 그리고 또 선대위원장을 네. 제안하고 그렇죠. 또 검토하겠다.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지금 갈등을 봉합하면서 포옹도 했고 네. 이제 큰절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더 그래서 넓게 오늘 품지 못한 점 4시 이제 어총에 사과드린다라는. 김문수 후보도 네. 다시 국회를 들어가서 의원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우리가 원팀으로서 같이 뛰자. 이제 2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호소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그런 뭐 정치 쿠데타로 자기가 울분에 분노의 목소리를 낸 지 하루 만에 그래도 권영실 비대위원장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지만은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대행으로서 또 다 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급한 불은 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나마 그래도 연륜, 경륜, 정치력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저 자신이 뭐 있어야 된다, 만다. 뭐 당내 지금 많은 의원들이 즉각 뭐 내려오라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후보 자신이 권성동 지금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우리 당헌 당규상 그나마 또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 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 원내대표가 자동 당헌 당규에 따라서 대행이 되는데 그것을 사퇴가 되면 다시 또 비대위 위원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전국위원회에서 또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이에 아마 선거 중반이 흘러버릴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보께서 그래도 적절한 판단을 하신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의총을 아까 하셨다 그랬는데 의총장에 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오질 않았어요, 아예. 그리고 아까 한덕수 전 후보도 그분이 참 그래도 후보를 만나러 왔지만 마지막 말은 그 선대위원장 얘기에도 사실 그걸 맞는 게 적절한지 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한동훈 후보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이게 쿠데타를 했는데 쿠데타를 책임을 안 물으면 그 쿠데타는 성공한 거다. 이게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이 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4강에 떨어진 홍준표 후보는 지금 미국 가셨습니다만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성일종, 박수영 이름까지 딱 찍어서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안철수 후보도 지금 뭐 윤 대통령의 뭐 출당 얘기하고 다 지금 이걸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후보하고 뭘 빅텐트든 뭐 단일화든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저당에서 중도층을 가져오고 이준석 후보하고 뭐 단일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순서로 보면 뭐 거기 그 오세훈 시장은 아예 불출마를 했고 홍준표 시장은 4강에 떨어졌고 한동훈도 최종에서 떨어지고 뭐 안철수 유승민도 안 됐고 그분들이 됐으면 그래도 뭐 단일화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우측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뽑았는데 그 후보가 이제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지니까 바꾼다라고 하는 그 결기를 보여줘야 이 당이 선거를 좀 전환한다는 느낌을 줄 텐데 그냥 간다는 거는 저는 뭐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후보 교체를 의결한 비대위에서 의결했잖아요. 네. 저 비대위는 저는 사퇴해야 돼요. 사퇴해야죠. 전원 사퇴. 후보 교체를 했는데 당원들이 부결했으면 당원들에게 말하자면 신임을 잃은 겁니다. 네. 비대위의 결정을 뒤엎었잖아요. 당원 투표로. 그렇죠. 투표. 그러면 그렇게 추진했던 지도부는 원래 사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비대위 위원장만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인데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는 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 선거 시기니까 그냥 덮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낙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선거 직후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크게 생길 겁니다. 차라리 지금 끝내줘야 그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책임론이 약화될 텐데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뭐해요? 나중에 뭐 한번 드자비를 할 텐데. 네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니다. 당권 장악을 위한 주도권 다툼의 서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SNS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었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김문수 후보 이제 최종 확정되자 딱 맞춰서 낸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적절치 않아요. 대체로 그러면은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전 세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하고 무슨 신세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이렇게 국면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참 왜 국민의힘이 이 지금 후보 교체 문제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볼상사나운 모습 다 보여주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까지 들어가는 이 경제 대국이까지는
보수의 정책 역량이나 또 정치 능력 이런 부분이 60여 년 가까운 이 집권 경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많은 신뢰가 있는 것인데 네. 이걸 다 틀어먹고 이번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이걸 뭐 선거에서 그나마 지금 잘 봉합해가지고 원팀이 돼서 뭐 그래도 6월 3일 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지만은 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위기를 자초한 그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서 좀 호가호위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이때 정치적 책임을 지줘야죠. 이걸 뭐 굳이 선거판에서 너 그냥 그만둬 나가 뭐 이럴 필요 없이 양식이 있고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때 본인이 이 당을 위한 정치적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저 자신 때문에 치르는 사실 보궐선거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지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저분이 한 번은 크게 우리 민주당을 도와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느 쪽 편인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오늘 또 무슨 글을 쓰셔가지고 네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또 떠올리게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떠올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생 얘기까지 들먹거리셨지만 저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계제가 아니죠. 사실은 네네. 지금 뭐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거에 대한 상황인지라. 죄송한 마음으로 묵묵히 있어야지 다시 뭐 당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자기가 한마디 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착각하고 저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분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유불리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그 대표 후보의 구도라면 그거는 뭐 불을 보듯 결론이 뻔한 겁니다. 근데 빠져주셔야 되는데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되게 크게 돕고 있는 건데 그것도 뭐 메시지 중에 오타가 있었죠. 한덕수 후보가 되는 걸로 뭐 전제하고 그 점검도 안 하고 그걸 내보냈어요.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분들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은 자, 그 한덕수 차출과 그 뒤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있다.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김문수니까 김문수를 뽑아서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이분들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원래 옛날부터 그랬죠.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부터 쭉 오면서 민주당이란 당과 경쟁하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통일당하고 경쟁하는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광장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갖고 다투는 정당이 됐어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그 세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은 개혁신당이 가서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됐죠. 예, 네. 다른 건 다 몰라도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그 당에도 그런 후보도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런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 그런 분들 중에서 후보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엄의 강, 탄핵 반대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건널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 조금 건널 거예요. 조금 건넌다. 그게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분이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하신 분인데 선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뭐 방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는 조금씩 그 표를 더 얻기 위한 그런 레토릭은 저는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레토릭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그걸로 인해가지고 국민들 유권자의 마음이 돌아오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더한 것도 할 수 중요한 것은 후보 자신이 결심해가지고 우리 당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정서, 그 국민들 울분과 분노를 갖다 잠재울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하면 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같은 날 또 왜 본인의 입장을 내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내에서도 계엄 탄핵 반대에 대한 그런 대국민 사과를 갖다가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련 이 끊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네. 저는 이제 그걸 사실상 비대위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이 조기 대선이 60일 안에 치러지는 건데 이걸 후보 몫으로 해가지고 결론은 그 후보 중에서도 또 흔히 말하는 친윤 인사들이 절대적으로 밀어서 한덕수 또 총리 권한 대행을 하고 단일화까지 시도한 그런 후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어떨까요? 저희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3,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3자 가상 대결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49%, 김문수 29%, 이준석 7%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2025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K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해당 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니었을 때 조사된 점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성민 대표님,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전에도 김문수 후보가 좀 확장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던 후보들 중에 가장 그 우측에 있는 후보였고 최근에 경선 와중에도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자유통일당과 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덕수 후보랑 이게 단일화 압박을 받을 때는 본인이 내 광장세력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그 중도층에서 그 광장세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탄핵을 반대하거나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다음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주도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최근까지도 계속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와갖고 다 덮고 다 빅텐트로 가자고 하면 그 나머지 분들이 협조하기 위해서 당장 그 선대위에 뭐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렇죠.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조사가 사실 그 한덕수 이 사달이 나기 전에 했던 조사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조사를 다시 봐야 그게 결집을 하는지 아니면 결집이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지지율 변화는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조사, 지금 KBS 조사는 이제 거의 한덕수 이제 대행이 우리 후보로 되는 게 기정사실 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김문수를 저기에 대입을 시켜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렇게 낮은 지지율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됐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라도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가설이거든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게 후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양강으로 간다. 그렇게 되려면 김문수 후보가 적어도 35% 정도까지는 가서 좀 격차가 지금 있지만 그렇게 가면 이준석 후보의 공간이라는 게 좁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 압력도 받게 될 겁니다. 이 가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선거의 경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김문수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럼 그전에도 그랬는데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돌파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김문수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이준석이 그 이재명이랑 상대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이 양측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둘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 빅텐트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가 되는 순간 제로로 수렴한다고 보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랑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이예요. 이번 대선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고민을 했죠. 이번 대선에 이제 구도가 어떻게 잡혀져야 그나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오판에 대한 그걸 우리가 딛고 일어설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결론은 지금 상태에서는 첫 번째는 물론 전략이 있었죠.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이 기간 동안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불변이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질 것이다. 일정 우리가 그 잊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 경선 자체가 한덕수라는 이 뭐 카드를 늘
상수에 두고 한 경선이기 때문에 흥행 자체가 이미 네, 그때서부터 안 돼버렸어요. 기획이 잘못됐다. 실패가 된 거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상황은 이제 딴 비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그런 뭐 지금 현재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여론이 나오면서 이준석 그러니까 개혁신당 후보의 극적 이 단일화, 이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는다면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선거는 참 쉽지 않은 선거가 되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죠. 네,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김영삼 대통령이 또 한때 야당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당모가 들어도 새벽은 온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분 말씀 중에 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정치는 말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제가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웃음이 머무는 평화로운 풍경 같습니다. 이 후보 성대모사도 하셨고요. 민주당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네. 못 뵌 사이 민주당 강원권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셨어요.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인데 강원 전남. 예, 저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급히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내려가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바쁘십니다, 진짜. 강원도는 민주당에서는 나름 험지로 여겨지는 지역이잖아요. 그거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원래 약세 지역이죠. 주요 도시 중에 일부 뭐 좀 반응이 선거 이긴 적도 있고, 사실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 다 졌어요. 네. 그 이번에 같이 돌아봤는데 함께. 예, 분위기가 3년 전하고 사뭇 다릅니다. 다 공기가 좋아졌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조직 동원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고 또 시장 같은 데서는 문을 열고 나와서 계속 지켜보고 얘기를 경청하고 그런 걸 보면 관심이 높아졌고요. 되게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말은 그분들 중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계엄령 선포한 거 보고 생각을 바꿨다. 네.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쉽게 우리 지지자가 아니었던 분들이고요. 또 어떤 분이 막 손을 흔드니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보수잖아 왜 손 흔들어 막 이런 친구가 그런 걸 보면 지난번하고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고 있고 기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이제 뭐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자빠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만면에 이제 뭐 참 저 여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요 근래 이재명 대표가 후보되고 난 뒤에 뭐 그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저렇게 편안한 모습 국민들이 본 모습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몸조심을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이 누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국민들 유권자들 상대로 하는 그런 선거 유세에 그런 지역 방문으로 비춰집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유람 다니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그냥. 유람 다니는 모습이다. 23일만 가면은 자신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또 우리가 뭐 워낙 뭐 법원에서도 우리가 흔들려져 가지고 후보 이 교체 논란 빚어지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뭐 재판 기일도 알아서 다 착착착 뭐 다 연기해 주죠.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이 또 재판 중지법까지 다 이제 뭐 통과해가지고 이제 본회의만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 되면은 그거 뭐 제2 요구만 하지 않으면은 그 법에 의해서 사법적 시비도 이제 걸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재명 대표 그냥 아주 막 그냥 표정이 그냥 저렇게 행복한 표정이 없는 거예요. 이 책임 누가 이 책임이 있는 거냐? 저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 윤 그런, 전 그런 대통령.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본인이 이 반성과 사죄의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도와줘야지. 본인이 뭘 우리를 단합해가지고 힘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저는 윤석열 불만의 대통령께서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재명 만에 하나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가 잘못된다면은 그 전적인 90%의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죠. 지금 작년 4월 총선에서도 그 엄청난 패배를 당했으면은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난국을 갖다 헤쳐나갈 그런 설계론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건데 어느 국민이 결국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비상대권을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라고 그 인정해 준 건 없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여유를 찾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 이 대세론이 더 굳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위기라고 하는 게 5월 1일 날 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잠깐 긴장이 좀 되고 그랬죠.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고법이 선거 이후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지막 남았던 그 불안감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 분들은 상고 기각을 기대했다가 파기환송이 오니까 이거는 대선 전에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대법원 압박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고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해왔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왔는데 파기환송 이후에 다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강경한 발언들을 법원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걸 막 네, 다시 쏟아놓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여유를 찾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알아서 자빠지는데 뭘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했는데 알아서 해줬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한 개 더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영향을 미쳤다 32%, 미치지 않았다 64% 나왔고요. 특히 이재명 지지자의 경우 영향을 미쳤다가 21%, 미치지 않았다 77%, 김문수 지지자 미쳤다 45, 미치지 않았다 52, 이준석 지지자 영향을 미쳤다 28%,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1%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석 후보 지지자의 응답이 눈에 띕니다. 71%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사법 판결이 이걸 견고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에도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2007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압도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이명박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나 또 도덕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 BBK, 다스, 도곡동산 맞아요. 이랬는데 민주당이 계속 네거티브 했죠. 선거 기간 중에도 결국 BBK 소유 문제 가지고 특검 하고 그게 영향을 거의 안 미쳤어요. 안 미친 이유는 그거를 그때도 이명박 후보일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등을 네, 돌린 건데 네. 그 네거티브라면 지금도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배지를 달아주는 이유는 이분들이 다 잘했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네거티브가 거의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침묵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이재명 후보가 좀 절대 강자로서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심판론이 내란 심판론이 됐든 무슨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제 오는 26일 이재명 사건 이 사건 논란과 관련해서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제 경론이 벌어지는데 주로 경론이 벌어진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결론을 내려서 어떤 입장을 낼 수 있느냐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관들이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또 대법원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론을 내려서 또 계속 내용을 할 거냐 하는 고민들은 하실 테니까. 어쨌든 그 문제로 법관회의가 소집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건 큰 이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 내에서도 자정 노력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지금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중에서 특이한 건
30% 중후반대에 한 3개월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좀 40% 중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캠프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아,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중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저렇게 머무를 거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들이 반 이재명 깃발 아래 결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후보도 때문에 진짜 정해졌고요. 30% 중후반대까지는 저는 무난히 올라간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지지율 격차가 10% 안으로 들어와서 오차 범위 안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계속 그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갈 거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별 이슈들이 이 지지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조사해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굳어질 수 국민의힘이 왜 자정의 이 변화의 핵심의 노력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 임기 거의 뭐 3년 동안 이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이 국민들과 국가가 불행해진 걸 몸소 다 국민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럼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후보가 되는데 이분이 또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손에 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도 앞으로 네. 불안하고 다 걱정을 해요. 네, 그 점을 많이 우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건 여전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이 프레임이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이 선거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끊임없이 호소해요, 이거는. 이 김문수 우리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그 많은 뭐 정말 결기 어린 어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분을 갖다 후보까지 이렇게 만든 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 이 세력들이 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에 그때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압도적 의석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후보한테 맡기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는데 3년간 그럼 잘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기대보다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명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안 먹히는 겁니다. 의석이 많다. 그걸 두렵다. 또 혹은 이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다 이미 3년 전에 그걸 감안해갖고 그럼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좀 잘해봐라. 그 잘했으면 되는데 못했는데도 여전히 그걸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다는 건 캠페인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23일 남았는데 세 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변수에 대해서 아주 짧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선은 사실 23일이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네. 어느 쪽이 실수를 더 많이 하느냐. 예를 들면 발언과 행동 이런 데서 또 약간 출렁이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게 예상은 되지만 또 막판에 어느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그런 변수. 3년 전에는 마지막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변수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정책 대결로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번 선거가. 네, 네, 네. 그렇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실수하면 안 되겠다. 뭐 김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을 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책과 비전 뭐 이런 후보자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대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이 권력 구조라는 것이 입법 권력과 그리고 대통령 행정 수반으로서의 통치 권력까지도 손에 쥔 그런 무한 권력이 대한민국에 행사되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국민들에게 잘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무엇보다도 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23일 동안 자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결집해갖고 역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10% 15%로 올라오느냐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까 이제 그 자유통일당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할까요? 왜냐하면 빅텐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정광훈 목사랑 할 거냐 말 거냐는 상관없이 그분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벌써 그쪽에서, 오늘도 예. 그 뭐 이건 한덕수를 꺾은 거는 전화위복이 됐고 오히려 잘 됐다. 그리고 나랑 몇 년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이다. 네, 네. 뭐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광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만 붙어 있어도 지금 불리한데 거기다가 이제 정강훈까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네. 뭐 되겠습니까? 너무 정말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그 자유통일당이 들어와서 사실 뭐 이중당적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건데 원래 이런 문제를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때 좀 절연을 시켰고 중도 외연확장하는 쪽으로 옮겼는데 다시 그 광장으로 끌려가고 그 목소리 끌려다니는 보수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저 자유통일 여기 끌려다니는 저는 대한민국의 그 보수 정당이 어떻게 이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보수의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봐요. 요 원래 한 5년 사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5년 사이에 뭐 두 번의 총선 실패와 또 뭐 대통령 선거는 네. 우리가 대려 획득을 했지만은 더 위험한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획득해가지고 결론은 이 보수의 지금 이 위기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봉착해 버렸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 전에 같으면 당내 이렇게 이제 좀 균형성을 갖출 수 있는 세력 간의 균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내 지금 세력 간의 균형이라는 것도 거의 뭐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내 역학 구도가 어떻게 이제 재편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김문수 후보가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후보의 지위를 찾았는데 그 정말 그 뭐 구렁텅이라 그래야 되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행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남은 얼마든지 변수 하십시오. 하나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의미 있는 이제 지지율을 만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최종 결과를 한번 붙어보는 건데 지금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이 나서서 3년 전에 이재명 후보를 내쫓는 그때 당시에 징계를 굳이 성비위반으로 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사죄 똑바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척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단일화 조건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치 좀 했다는 사람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갖다 붙이려고 해도 접점이 안 맞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흔히 해요. 2017년 탄핵 이후에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얻은 지지율합이 48%고 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얻은 표가 52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분석이에요. 안철수 표는 안철수 그때 후보는 탄핵 찬성한 분입니다. 네. 이건 적어도 이 후보가 없었다면 5대5로 흩어지거나 4대6 정도로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50% 넘어갔을 겁니다. 자, 지금 이준석 후보가요. 한 10% 정도 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의 그 유권자가 한 6.5, 그러니까 뭐 6.5 정도 와 있고 민주당 계열의 유권자들이 한 3.5쯤 와 있다고 치면 왜냐하면 양자의 3자 대 양자를 갈 때 보면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쪽으로 옮겨온 표는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준석 후보가 없어졌어요. 단일화를 통해서 없어지면 투표에서 기권할 사람들이 한 3.5쯤 됩니다. 네네. 6.5 중에. 네네. 왜? 나 윤석열 찍었지만 비상경 뭐 이거 무슨 미친 짓이냐. 이거 지금 이건 동의할 수 없다. 네네. 기권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안 찍을 겁니다. 네. 2는 그래도 돌아가서 김문수 후보 찍을 거예요. 1은 이재명 후보 찍을 거예요. 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성격 6.5 정도는. 네. 근데 이 3.5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3 정도는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 찍을 겁니다.
0.5는 기권할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양자 구도로 이렇게 딱 했을 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이 지금 뭐 표를 다 합쳐 이준석이 갖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 국민의힘에 이동한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예. 김문수 후보는 원하겠죠. 당연히 어쨌든 원하겠죠. 누군가 네. 양보를 받아서 네.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해줘서 얻는 이익이 정책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도 젊고.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 해주고 그리고 선거를 또 졌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차라리 이번에 독자적으로 10% 이상대의 득표를 얻어서 다음에 보수 정치 세력의 균열이 올 때 하나의 그릇이 돼가지고 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멀리 이번 선거를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면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연합할 세력은 전부 극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될 거라고. 네, 네. 후보 때는 그분들하고 텐트를 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뭐 사실 그게 크게 외연 확장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딜레마예요. 김문수 후보가 계속 세력을 더 확장해야만 또 보여줄 게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는 어려워요. 해야 할 대상 중에 이준석 후보하고는 하기가 좀 어렵고 네. 쉽게 가능한 쪽은 조금 더 오른쪽인데 당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세력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이제 득표율 15% 이상 받아야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완주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주한다고 보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2012년에 불려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그 뒤에 정치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게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접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2012년 되돌아보면 제가 글도 쓰고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거든요. 근데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요. 김진표 후보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한테 져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요. 1년 뒤에 이분이 두 번째로 큰 서울시장 선거가 왔는데 이분이 또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후보한테 져요. 무소속한테. 네, 또 네. 후보를 못 냈어요. 네. 그 다음에 2010년에 제일 큰 대통령 선거가 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한테 뭐 양보하거나 져서 못 낸다면 이 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아예 테이블에 앉지 말고 그냥 출마하는 거.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무조건 후보는 문재인이고 본인이 어떤 걸 보상받을 거냐.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봤을 때 안철수는 그때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반대로 87년 민주화되고 나서 그냥 국민들이 민주화 직선제 그렇게 원해서 유월항쟁에서 얻어냈는데 김영삼, 김대중은 갈라져갖고 나갔어요. 그때 그 얼마나 압박이 있는데 욕먹으면 나갔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그 두 분 다 뒤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일에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단일화가 돼도 모두 드랍하는 순간 자기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다 배신감 느끼고 떨어져 나갈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비용에 관한 문제는 당이나 아직 가장 최소 비용으로 10%나 15%못 얻을 때 대비해서 할 겁니다. 알아서. 돈을 안 쓰면 돼요. 네. 어떻게 안 씁니까,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안 쓰고 있어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슬슬 안 쓰고 할 수 있군요. 좋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죠. 국민의힘에 남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거취가 궁금해지거든요. 대통령은 될 수 없고. 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참 뭐 에피소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네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그때는 민주당 문재인 이제 후보보다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이제 후보로 이제 이분을 모셔오면 문재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새누리당 후보로 설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급히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인데 제가 그때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하게 하는가 하면요.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치적으로 조금만 위기가 오고 압박이 들어오면 그냥 드롭이 되기 이르죠. 네, 네. 근데 그때 그런 것 민주당에서 같습니다. 그렇게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한 20일 정도 뭐 지하철 탈 때 문제점. 살살했어요, 살살. 지하철 탈 때 문제점. 살살. 뭐 살살은 아니죠. 선산에 가서 조상들한테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 잘하겠다는 그 자리에서도 뭐 좀 뭐 재래 의식 있죠. 그거 가지고 때리고 몇 번 때리고 뭐 살짝 당신 유엔 사무총장 될 때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짜 백의종군을 하는 지금 측면에서 다음에 또 뭐 다음을 내다보고 또 미래를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그런 차원 그 시간이 자기는 필요가 없는데 네. 연령상으로. 네, 네.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이 선거가 뭐 자기가 발그도 붙이고 뭐 김문수 후보가 되는 판이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절대 저분 아까 저기 나서지 표정 않습니다. 그 영상 표정을 좀 보시면 네, 네. 감정이 상해 있어요 지금. 누가요? 한덕수. 네, 네. 한덕수 후보는 예. 그러니까 막 당연하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용당한 것 같다고 하는 자기감도 있고 이렇게 망신을 당한 적이 표정 없으니까. 보면 근데 보세요 선대위원장이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제안하면 안 돼요. 밑에서 그런 정말 네, 정말 네. 정성껏 네. 나 좀 응? 근데 다 카메라 막 돌아가고 있는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표정 보니까 네. 화가 났어요.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도 전에 경선 때. 예. 그런데 비슷한 얘기 그렇다고 했었던 또 것 보세요. 같아요. 그럼 예. 보통은 뭐 나중에 의논합시다 이러면 될 걸. 사실은 거기서 거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거절한 건데 그러면 이 양반은 앞으로 정치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당적을 계속 갖고 있느냐 탈당하냐면 이제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하더라도 네.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 도울 생각 없고 네. 계속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은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제가 않을 것이다. 보기엔 한덕수 카드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랬으면 두 가지죠. 그 차출로 나왔을 때 한덕수 후보가 보였어야 될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을 때 네. 지금 이 자리가 1분 1초도 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게 지금 선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통상 제가 전문가로서. 통상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지금 그렇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게 뭐 그전에 드랍했던 오세훈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모든 분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한덕수 총리는 통산 그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폭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고 그러니까 네. 또 뭐 야당에서 뭐 바꿔주겠어요 총리를 뭐 그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분은 그냥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한덕수라는 분이 이 국민의힘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거지. 아니 저분을 불러다가 또 저분이 또 나와갖고 바로 나오고 며칠 만에 왜 한덕수냐를 설명을 못 하는데 모든 네, 절차 네. 민족 절차를 갖다 뒤에 엎어놓고 개헌연대를 저분이 들고 나서 3년만 하고 나가겠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분이 나와서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헌연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개헌연대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법치주의도 안 지키고 민주주의도 안 지키니까 개헌을 해서 대통령 이거를 좀 그 제약을 좀 해서 이걸 지키도록 해야겠다. 새벽에 정치 쿠데타를 해갖고 후보된 분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네, 입당을 했고 후보가 되었었죠. 참 놀라운 일이 펼쳐졌던 어제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 얘기도 해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얘기했었는데 왜 사퇴하지 않는 겁니까? 본인이 사퇴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아무리 뭐 자기 저 중직이더라도.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어떤 뭐 유임해달라 뭐 이런 입장을 정리하기 이전에 뭐 정치인이면 보통 자신이 처한 지금 뭐 저 사정에서 저 상황에서 뭐 자신이 어떤 뭐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보통 정치인 자신의 소양에 이제 맡겨놔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뭐 당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어떤 그런 책임적인 측면에서의 목소리를 수용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저는 그렇게 뭐 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 행정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당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선거 기간 중이라도 그럼 실제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실 권한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 사정이 있어요. 혹시라도 또 네, 새로운 두 분도 원내대표 새로운 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을 구해와야 할 책무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네. 지금은 비상시기라 그렇죠. 다 후보가 하면 돼요, 그냥. 네, 후보, 그리고 네. 모든 결정을 1분 1초가 후보 선대위에 위임했기 때문에 후보 선대위가 당무선거를 가지고 후보가 다 네. 결정하면 되거든요. 네, 네. 지금도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의원이 모시고 오면 그거 누가 그러니까 존중하겠어요? 지금 비대위원장 제가 알고 있게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비대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그날 그 한독수 할 때 그 참여를 안 했어요. 그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하, 네네. 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진다고들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 비대위원장이고 후보고 다 사라지고 나면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다음 비대위원장을 또 지명하고 그분이 이제 전당대 당대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권 장악을 위해서 지금 안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뭐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죠. 선거 중에 뭐 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자, 권성동이 다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김문수 후보가 중도지향적으로 가려면 내가 선거를 도우려면 비대위원장을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앉혀라. 네, 이런 네.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거는 진 거고 그 뒤에 당권 누가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면 김문수 네. 위원장이 그나마라도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국민의힘이 뭘 해보려 그러면 딱 그 단일화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면몰수하고 안 했듯이 지금 저 정강훈, 윤석열 이제 모두 그냥 딱 자기 일생일대 이제 이분도 뭐 마지막 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중도지향적으로 가려면 네.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얘기죠. 네, 네. 그럼 그게 모아야 될 당을 그 위해서도 얘기를.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럴 네, 텐데 네, 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뭐 안 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계엄의 강을 건너야 김성태 하는데.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국민들이 알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친윤 핵심인 걸. 옛날 친구로서 강릉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다.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나타나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은 것처럼 친윤 성향의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은 지금 물러나서 카메라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행정적 실무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네. 이번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네.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도 없어 보이고 또 좀 새롭게 뭔가 좀 그래도 뭔가 한마디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래야지 저 안 물러나고 계속 있으면 우리는 공작하기 좋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친구분이 거기 아직 원내대표하고 계시네요. 그러고 다니면 돼요. 네. 선거에 이제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 얘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SNS에 글도 올리고 뭐 이제 자신의 이제 도드라진다라는 면을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네. 저는 놀랐던 거는 물론 이제 오세훈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가 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빠지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뭐 민심에서는 큰 표차가 안 났고요. 국민의힘과 무당층은 뭐 한 3% 정도 차이인 거고 당심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전을 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실패라면 누가 봐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마지막 그냥 실패로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올 텐데 네. 친윤이 여길 당권 잡는다. 저는 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만든 것처럼 이제 그걸 보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도 거기 남아있는 사실 안철수 선대위원장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주문하는 걸 지금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이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차라리 홍준표 시장처럼 난 그 당 나간다 그러고 떠나든가 한동훈처럼 난 도울 수 없다 그 조건이 없으면 그러는 게 맞지. 말하는 걸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름 걸치고 있는 거는 아주 이상한데 다 당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대로 가면 한동훈 위원장도 유력한 차기 당권 중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가장 이재명 후보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두려운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이번에 제가 며칠 같이 네. 수행해서 다녀봤는데 굉장히 강행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막상 대선이 시작되면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좀 거리가 있거나 농촌 지역을 주로 다녔지 않습니까? 네. 주로 약세 지역을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저기. 거기서도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문제는 실수예요. 실수. 네. 아까도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아까 다 됐네 이 사람들 다 된 줄 아나? 오만해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지지율 같은 거 보지 말고 네.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고민과 절박함을 계속 호소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 다 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그 적은 본인의 방심일 수 있다. 네. 아까 성대모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재밌게 해주려고 한 거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 되게 현장에서 그 온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전에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옆에 조언하면 거기 한 3천 명 모이셨는데 뻔한 얘기만 하면 재미들 없어 할까봐 네, 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도 네. 그분들은 좋아했겠지만 TV를 보는 분들은 네. 그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은요. 그날도 7군데 같이 갔는데 7군데에서 굉장히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7번을. 그거 되게 싫어하시거든.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로 사실은 되게 네. 자제를 하는데 예. 저기 갔다가 이제 저기가 이제 아무래도 영남이니까 YS 이야기를 해주면서 친근하게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상대방 아까 이제 자기들끼리 자빠진다고 이렇게 약간 조롱조롱 하는 것들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이 카메라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2017년에도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잘 나가다가 처음 삐끗한 게 언제냐면 제 기억에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있는 거기 가서 단설 병설 유치원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거는 일단 그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란 말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죠. 전부 다 생방송 다 나가는데 방송 나가는데 네, 그거는 네.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것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나 주위에 끝날 때까지 이거는 내가 이 100명 앞에 3,000명 앞에 한다고 해도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잘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이 테러 대응 TF팀까지 꾸렸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그게 이랬어요. 상황들이 그게 있는 건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 첫날은 그냥 그런 제보가 안 들어와서 악수하고 사인해드리고 뭐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쭉 갔는데 네. 그러니까 고성 넘어가 속초 넘어갈 적에 이제 그쪽 경호팀에서 그런 제보가 있다. 그게 연락이 와서 세 번째 날부터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방탄조끼를 입고 다녔어요. 혹시 몰랐어요. 그리고 네네. 악수하지 않고. 네. 근데 악수하러 온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제보가 악수를 안 하면 왜 가셨습니까? 제보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직은 뭐 그런 네. 제보는 있었지만 네, 네. 눈에 띌 만한 그런 신변 위협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네. 좀 아무래도 제보가 들어오면 긴장해요. 경호팀들이. 네. 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은 그게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거만하고 또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아무리 상대당 후보지만은 그런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런 경우상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딪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피습을 당해봐서 그건 고쳐야 될 거예요. 옆에서 경호팀들이 지난번에 네, 피습을 네. 당한 것도 맞아요. 사실 비정상적인. 그게요. 그래서 후보 늘 가행 충성, 가행 경호 이런 것들이 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호 대표 같은 분이 그러지 근데 말라 이제 그랬어요. 그거 뭐 박근혜 후보도 2006년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총선 앞두고 거의 뭐 잘못하면 네. 이제 큰일 날 뻔했고. 네. 뭐 트럼프 송영길 대표도 한번 당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총알 쏘죠. 네, 뭐 아베 전 총리 그러기 많은 사건들이 때문에 있었죠.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을 좀 이해를 좀 저는 좀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생각이 아니 듭니다. 옆에서 경호팀들이 워낙 자꾸 경고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게 나중에 차라리 유세차를 타면 차라리 나아요. 그건 이제 무대가 있고 차 위에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이게 그 군중 속에서 여기 지나갈 때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요 꽉 몰려들어요. 네, 후보가 네. 나타나면 그렇죠. 악수하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필습을 당해봐가지고 사실 좀 옆에서 거의 긴장들을 하고 있죠. 네, 진짜 네. 조심해야지. 네,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을 꺾을 수 있지. 거의 내려놓은 듯한 말씀을 하신 것도 같아가지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예. 시작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서울권역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지금 내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냥 온 뭐 거리에 다 플랜카드가 도배치고 운동원들이 전부 다 뭐 이재명 후보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운동복이 마련돼가 벌써 지급이 됐는데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후보 뭐 이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못 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참 네, 많은 네. 이 후보 교체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선거운동에 엄청난 차질까지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세차가 제일 큰 문제예요. 유세차가 한 유세차뿐만 일주일 아니라 열흘 뭐 정도 확보가 안 될 거예요. 예, 유세차, 플랜카드 지금 그래요. 뭐 우리 운동원들 그러니까 뭐 기호 2번 국민의힘만 돼 있지 우리 후보 이름이 없어.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또 뚝심의 사나이 그런 이미지도 생겼습니다. 다해서 또 뭐 기고만장한 또 이재명을 또 뭐 기고만장한. 아연 실색하게 만드는 잘하시다가 막판에 좀 이상하게. 그런 보수의 또 드디어 저력을 본심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그 국민의힘이 다행인 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우측으로 많이 가 있긴 하지만 선거 경험이 무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완전히 네, 네. 베테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2010년 지방선거 때 유시민 후보 꺾을 때 그때 그 슬로건이 더 낮은 것으로 더 뜨겁게 했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는 이분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런 상황에서 뭐 제대로 뭐 보급이 안 되는 속에서도 후보가 돌파해 나고 정치력으로 뭐 그냥 가는 문제는 그 보수층들이 보면 그 전에 뭐 또 정강훈수사나 이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안정감도 있고 좀 믿음직스럽다. 네, 또 국민들이 네. 봤을 그런 때도 이미지가 생겼어요. 조금 뭐 통합도 강조하고 약간 뭐 이렇게 동정심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뭐 동정열이 네. 생긴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 후보가 안 됐으면 그 동정열이 유지되지만 후보가 되면 또 그 동정열이 약해지죠. 그럼 제가 볼 땐 그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김문수 22일 후보가 남깁니다. 새로운 수를 발휘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또 네, 하나의 네.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저런 일을 하더라도 좀 일찍 했어야 돼. 너무 등록일을 앞두고 바로 한 것은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후보의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뺏은 셈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요. 자유당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식으로 하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 이제 후보가 조병욱 당시 후보로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위염이 이제 심해가지고 미국 군대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사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 자유당 후보는 그냥 유람하듯이 그냥 대선 기간 지나고 그냥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지금 한국을 제가 이재명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거의 그런 정도의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즐기고 그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근데 보수 후보도 지지율이 결집되면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결집하고 우리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면 뭐하냐 이거죠. 그죠. 이쪽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대선 캠페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단성 있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셔트 마우스 하고 접근 세력들 좀 표적 선언하면서 자기 희생 보여주라 이 이야기예요. 네, 네. 아니 이 얘기 안 들으실 텐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뭐하냐. 근데 이 방송을 윤 전 대통령이 안 보실 거 볼까요? 아니에요. 나는 볼 거라고 봐요. 유튜브는 볼 거야. 누군가는 보여줄 것이다. 누군가는 김성태가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옆에 측근 중에 전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죠. 밤이 무르익었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완전히 다 하셨습니까? 네.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이 꽤 깊었습니다. 일요일 밤 늦은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 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오늘 여의도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